우리는 왜 처음을 두려워할까요? 인생 하루하루가 다 처음인데 사실 내일은 다 처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도 저와의 강연을 듣는 것도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세세하게 또 얘기를 하는구나. 처음이면 힘들다 해서 이제 가신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항상 다 처음이면 서로 어렵죠. 어려운 게 현실인 거고 올해도 2026년을 이전에 맞이하셨던 분은 없죠?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신 분은 없으신 거죠? 다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내일이 오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죠. 근데 내일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침에 깨어나기도 하는 거죠. 두려우면 깨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깨어난다. 거의 3시간 달하는 영화이긴 한데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에드워드 양의 유작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하나 그리고 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화 원문은 한자로는 이가 한자 1, 하나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one and two가 돼서 하나 그리고 둘이라고 한국에서 번역을 했는데 되게 묘해요. 그냥 원래 두 이자를 보시면 1과 1이 같이 겹쳐져서 두 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제목에 대한 해석들도 이제 대단히 많이 있는 영화이기도 한데 가족 영화라고 했지만 가족 전체가 있는 모습을 보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들 각자를 보는 영화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자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일과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 영화에게 더 많이 다가가 있긴 하겠다. 근데 또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임신한 채로 결혼식을 하게 되고 중간에 보면 애기 뭐 친구들 막 모임하는 장면 있죠? 그래서 얘 여자친구도 막 와가지고 난리 부스치는 장면도 기억나실 거예요. 중국에서는 한 달이 되면 만월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하고 있는. 그래서 한 달이 되면 저희 돌잔치처럼 이렇게 모여 있게 되는 거예요. 만월은 가득 찬 한 달이라는 한자 그대로 한 달이 됐을 때 또 그렇게 하는 풍경들이 있어요. 어떤 영화를 이해할 때 제가 종종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저기 그냥 뭐 돌잔치인가? 근데 돌잔치 하기엔 너무 시간이 할머니가 병원에서 나온 기간 생각해 보면 끊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생각해 보시면 그럼 100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도 좀 너무 긴 시간이에요. 만월이라고 하는 풍습이 사실은 그 안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조카가 태어나고 맨 마지막에 양양이 할머니에게 읽어주는 편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는 떠났고 하나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로도 볼 수 있다. 할머니는 가고 그 자리를 또 하나가 채우는 이야기. 가족 전체 혹은 사회 전체의 틀에서 보면 그런 얘기로도 볼 수 있다. 되게 많은 것들을 해석할 수 있게 뭐 중의적으로 쓴 제목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강연 제목을 뭐로 할지를 진짜 많이 고민했었어요. 원래 제목이 떠올라서 뭐가 시작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계속 쓰다가 맨 마지막에 남긴 제목이 우리의 내일이 처음이라면 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잘 의식하지 못하죠. 내일이 처음이라는 것. 여기서 보면 그 일본 컴퓨터 하는 사업가가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지? 똑같이 내일 되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건 어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특히 아버지 NJ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사랑을 다시 도쿄에서 만나가지고 재회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의 얘기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것들을 저 안에 뉘앙스에 담고 제목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우리의 내일이 처음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조금은 뭔가 다른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기도 해서 이렇게 잡아봤고요. 이 의미는 점점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오래전에 에드워드 양 영화를 보게 됐었어요. 그때는 사실 이제 허샤오시엔 영화에 더 많이 관심이 있었던 시기인데 소위 대만 유에이브라고 하는 감독들 허샤오시엔이나 에드워드 양을 필두로 몇몇 감독들은 1980년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타이베이 스토리에는 허샤오시엔이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 둘의 친연성은 뭐 워낙 가까운 사이들이기도 했었고 제가 광음적 고사라는 영화를 예전에 영화 공부를 하던 시절에 물론 이제 평론가를 이미 쓰던 시절이었는데 동시에 이제 공부도 해야 됐던 시절에 아시아 영화 스터디하는 어떤 모임들을 만들어서 제가 주체는 아니었었고요.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때 뭐 일본 영화라든가 대만 영화라든가 중국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됐었는데 그때 대만 유에이브 영화들 중에서 광음적 고사라는 작품을 봤었어요. 이건 네 편의 옴니버스 영화고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의 옴니버스 형식 쪽에서 네 명의 감독이 연출했을 때 만들었던 이야기.
근데 그 60년대가 나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 뒤에 나오는 이제 고령과 살인 사건의 시기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음악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여기 안에서만 일단 설명드리면 그런 옴니버스 영화로 데뷔를 하셨고 그다음에 해탄적 일천이라고 두 여성 얘기예요. 그래서 두 여성이 과거와 현재로 오고 가면서 다시 재회하게 되는 얘기. 이런 재회적 구조에 대한 얘기들은 에드워드 양의 초기작에서부터 되게 중요하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영향을 미치는 건 하나 그리고 둘에서 NJ의 스토리, NJ와 그 쉐리라고 불리는 그 여성의 얘기는 과거와 현재가 같이 오버랩되는 얘기고 그것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초기작들, 타이페이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그 대만과 현재의 대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왔다 갔다 겹쳐지면서 남녀 이야기 사기에서 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스토리 구조들을 좀 초기엔 좋아했었다. 여기 당연히 어떤 멜로적 구조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때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이 사람은 그런 멜로 스타일의 영화를 만드는 그런 일상적 감독인가 보다라고 여겼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미 만들었던 공포 분자는 여기서 이제 양양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양이 사진을 찍는 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뻔한 메타포이기도 하죠. 엄청나게 새롭다가 이제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많은 영화들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들인데 사실은 공포 분자에서 이미 사진 찍는 주인공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 것들, 이 공포 분자의 스타일들이 오늘 하나 그리고 둘에서도 되게 흥미롭게 구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따 영화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미스터리물이기도 하고 제목과 달리 뭐 공포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사진적 이미지라는 것들이 되게 모던하게 이때까지는 되게 리얼리즘 영화 같았는데 이때는 갑자기 모던한 영화로 확 이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 보신 하나 그리고 둘에서도 본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주제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듣는다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한 주제의 영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때까지 광음쪽 고사나 해탄적 일천이나 타이페이 스토리에서는 보는 것이 바로 그대로 현실인 것이라고 한다면 공포 분자에서는 모더니즘적 스타일에서는 뭐냐면 보는 것이 과연 그것인가? 라고 이제 물음표를 달고 뭔가 결락돼 있거나 빠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공포 분자에서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이 감독님이 되게 단순한 스타일은 아니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그 이후의 영화들인 거죠. 결정적인 영화는 확실히 저 영화는 더 깁니다. 4시간에 달합니다.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범죄도시의 짱첸이 더 유명해졌긴 했지만 실제 멸망기에 되게 유명한 배우 짱첸이 소년 시절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예요. 그래서 짱첸이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저 인물이 성장기를 다루고 있는 4시간짜리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나중에 저 여자 주인공 사실은 자기 친한 친구의 애인이기도 했었던 저 여자친구를 죽이면서 끝나요. 오늘 보신 하나 그리고 둘에서 맨 마지막에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과 거의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 그리고 둘은 에드워드 양의 종합적인 작품이에요. 공포 분자적 요소도 있고 되게 유명한 작품인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의 그런 내가 너무나 좋아하던데 소유할 수 없고 그 여자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릴이라고 하는 그 애가 엄마의 애인 자기 학교 선생님을 죽였는데 학교 선생님과도 관계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보셨죠? 들으셨죠? 기억이 안 나세요. 맨 마지막에 거의 나와서 그건 기억이 나실 만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런 관계들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소년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근데 이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에서는 저 소녀를 죽이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 오늘 보신 하나 그리고 둘에서는 선생님을 죽였다라고 나오게 되죠. 그 소녀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리리는 나오진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또 오버랩 된다. 그렇게 보면 하나 그리고 둘이 사실은 되게 롱테이크가 많은 한 인물들을 되게 쫓아가는 여러 인물들 쫓아가는 그런 영화인 것처럼 보이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에드워드 양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결집해서 하는 영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개봉을 했었던 독립시대 이건 타이페이의 진짜 어른들의 세계이기도 하고요. 오늘 보신 NJ를 비롯해서 그 사촌 있죠? 결혼하고 전 여친과 계속 관계하고 했었던 그 아지 의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게 독립시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작은 또 마작도 좀 문제작이긴 해요. 여기도 장첸이 4명의 유형의 어떤 커플 속에서 이제 한 커플로 등장을 하는데 이건 더 훨씬 더 청춘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런 인물들의 관계들을 통해서
현재의 대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이 60년대 실제로 그 대만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의 실화적 모티브를 바탕으로 재현을 했었던 영화라고 한다면 독립시대 마작 그리고 하나 그리고 둘은 현재의 대만, 90년대의 대만 거의 비춰주고 있는 영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영화들을 통해서 현재에 대한 대만으로 다시 옮겨오게 됩니다. 타이틀 시퀀스에서 이 장면 보셨죠?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타이틀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칸 영화제 클래식 부분에 작년이 됐죠. 이제 상영을 했었다라는 건데 칸 영화제 뭐 국제 경쟁 부분, 뭐 주목할 만한 시선, 뭐 비평가 주간, 뭐 등등 감독 주간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섹션들이 나뉘어져 있지만 칸 클래식 부분도 꽤 오래전부터 유지가 되어 왔었어요. 한국 영화 중에서 칸 클래식에서 틀었던 영화는 딱 한 편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기는 옛날 영화 중에 공인받은 걸작들을 이 영화도 4K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포니 캐년에서 4K로 리마스터링을 뜨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 트는 거예요. 한국 영화 중에 4K로 만들어졌고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틀었던 영화 한여입니다. 맞습니다. 공인받은 세계적 걸작들을 틀게 되는 영화였었고요. 예전에 이제 칸 영화제 왔다 갔다 할 때 딱 시간표가 맞는 게 저거밖에 없어서 칸 클래식에 들어갔어요. 무조건 들어갔는데 루이스 부니엘 영화였었어요. 뭐 루이스 부니엘은 이미 타계한 후에 복원돼서 틀었던 거고 그 작품이 틀려지니까 스페인의 페드로 알모도바를 포함해서 많은 그 영화의 주인공도 현재 있는 누벨바그의 여신이었던 여배우 중에 한 명도 다 주인공도 다 오고 막 이러면서 있는 걸 보면서 아, 유럽은 가까우니까 좋구나. 클래식을 해도 관계된 인물이거나 스페인을 대표하는 인물이거나 프랑스에 현존하는 여배우가 이렇게 또 누벨바그의 여신 중에 한 명이 또 오는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저 섹션이 의외로 되게 재밌게 봤었던 그래서 저기에 나타났다는 것은 뭐 실제로 역사적으로 공인받은 영화 중에 한 편이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보신 버전도 당연히 4K로 리마스터링된 버전을 보셨고요. 영화의 시작은 결혼식이죠. 결혼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난장판인 집안들이 보여지게 되고 중간에 또 NJ와 그 팅팅은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피로연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결혼식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보면 지금 화면이 조금 어둡긴 하지만 계속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아디의 과거 여자친구죠. 결혼하게 된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임신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와서 약간의 문제적 인물처럼 보이게 되는 전 여자친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집에 가신다는 얘기를 팅팅하게 하게 되고 그때 NJ가 이 결혼식 사진을 들고 오는데 너무나 의도적으로 보이죠. 거꾸로. 이것이 문제가 있고 이 영화에는 실제로 리플렉션, 거울처럼 반사되거나 투영되는 이미지들도 되게 많은데 이 장면을 굳이 가져온 것은 딱 화면 전면 스크린 안에 봤어도 이들의 잘못된 관계 혹은 뒤집혀진 관계 같은 것들을 되게 미장센적으로 확연하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양의 영화를 보면 뭐 모든 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 그리고 둘에서는 이전에 했던 것들 중에서 되게 모던한 이렇게 이미지들을 구현하는 방식들이 되게 쉽게 눈에 띄도록 관객들에게 전달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흥미로운 아까 공포분자 같은 영화들의 어떤 기법들에 가까운 것들은 종종 저렇게 CCTV 화면들이 나와요. 되게 객관적 화면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팅팅하고 할머니가 잘 살고 있죠. 엔제인의 집안은 그래도 회사의 중역 이사쯤 되는 인물에 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보안 장치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보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패티라고 하는 남자애가 들어오다가 말고 문 닫히니까 여기서 앞에서 딱 멈추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무심한 지각이다 보니까 저 객관적 지각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저 장면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미 영화의 초반에 패티라는 애는 저렇게 CCTV 화면으로 등장을 한다. 그 CCTV도 학교 CCTV 때 양양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이 아파트 내에서도 카메라가 자의적으로 움직이면서 힐 업돼가지고 위를 보여주기도 하는 등 하는 식으로 저 객관적 이미지를 보여주게 돼요. 근데 이것들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주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이들 얘기하는 건 결국엔 양양이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건 우리는 절반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영화란 무엇인가와도 되게 깊게 관련되는 질문이기도 한 거죠. 영화란 무엇이냐. 나중에 보면 패티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영화라는 게 우리의 수명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3배 정도 늘려줬다. 내 삼촌이 그런 얘기를 한다. 라는 얘기를 팅팅하고 극장 앞에서 영화를 볼 때
그런 얘기 하는 장면들도 아마 지나가는 걸 기억나실 거예요. 영화에 대한 영화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 이런 카메라에 대한 언급들도 종종 하게 되고 실제로 카메라가 되게 주요하게 다 설정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있냐, 뭐 그게 그렇다, 그런 말을 했다, 뭐 아빠와 양양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영화가 그 원했던 방향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이 작품 내에서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처음에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이 타이틀 시퀀스에서 저렇게 카메라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 양양의 뒷면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카메라는 우리가 인간의 지각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눈 안에서도 제가 이 공간 안에서도 여러분들 보는 게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일정하게 거리를 둬야 돼요. 근데 카메라라고 하는 존재는 이것을 객관적 지각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과 인지력들을 해방시키거나 해방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초반부터 사실은 딱 등장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그냥 무심코 그냥 CCTV 장면이다라고 해서 설정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영화란 무엇인가 혹은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계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저렇게 해서 들려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측면들이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측면들을 보여주는 영화인 거죠. 그리고 팅팅이 이제 왔을 때 릴이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이사 상황이 돼요. 리리는 이전까지 알았던 친구가 아니에요. 이때 처음으로 이사 왔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팅팅의 시선으로 쓰레기 정리 같은 것도 하면서 저렇게 두 남자, 아까 그 현관에서 못 들어왔던 저 패티라는 남자와 리리가 저렇게 만나면서 대화하는 장면들도 보게 돼요. 저 때부터 팅팅의 시선은, 외부적 시선은 저 커플들 내지는 저걸 되게 열심히 쳐다봐요. 중요한 거죠. 실제로 팅팅이 첫사랑 뭐 비스무리하게 첫사랑인지 아닌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관계들이 시작됐던 건 이미 저기에 매혹되거나 저것을 훔쳐보거나 저것을 리리에 대한 어떤 모방적인 음악. 그래서 리리가 음악 한다는 것을 아니까 갑자기 썸머타임을 막 방에서 팅팅이 치는 장면들 같은 것도 보게 되죠. 뭔가 부러운 것 같기도 하는 사춘기 소녀라고도 전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어떤 팅팅의 시선 같은 것들이 보여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하고 이 영화에서 흥미롭게 아까 공포분자적 요소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리리의 엄마가 저기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뭐 급한 일 없으면 휴대폰으로 전화해요 라고 하면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바깥은 아까 리리와 패티가 저렇게 걸어서 이 다리 밑으로 이렇게 가는 장면들이 보여요. 근데 화면에서 대사는 엄마의 전화 통화 소리가 계속 연결돼서 나와요. 마치 저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것이 끝나고 나면 저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팅팅이에요. 무슨 얘긴가 하니 보는 주체가 엄마여서 엄마가 보여주는 대상으로서 저 딸이 지금 남자애를 만나는 장면을 본 것 같고 그렇게 저기서 호환 관계를 끝났으면 되게 일반적인 영화의 표현 방법이 됐을 텐데 저것들의 저 시선을 사실은 엄마가 본 걸 수도 있고 안 본 걸 수도 있어요. 그건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팅팅이 저렇게 또 바라보고 있는 것들 저걸 봤는지 다른 것을 봤는지도 확신할 수 없어요. 다만 저 세 개의 쇼트가 나란히 장소적으로 놓이면서 저것들을 시선에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들 문제예요. 나중에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그건 사실은 리리의 선생님이기도 하겠지만 엄마의 연인이기도 했던 그 선생님을 죽이게 됐었던 그래서 엄마도 당연히 관심 있지만 결국에는 팅팅도 관계가 되죠. 왜? 팅팅이 결국에는 릴이랑 저 패티라는 남자애가 소원해지니까 그 사이에 새로운 연인으로서 끼어 들어가는 또 삼각관계 얘기기도 하잖아요. 저것이 저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 한 숏을 통해서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포분자에서도 보면 남자애가 사진 찍거나 보는 것들이 그게 정확하게 그걸 딱 일치시키지 않고 뭔가 슬쩍슬쩍 자꾸 비껴가요. 비껴서 표현되거나 비껴서 등장하거나 비껴서 재현돼요. 이게 모더니즘이에요. 리얼리즘은 보는 것이 바로 당신이에요. 근데 모더니즘은 보는 것들을 약간씩 계속 비껴놔요. 뭐 피카소의 여자 그림들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워요. 뭐 우는 여자 보지만 눈, 코, 입들을 여성들을 다 삐뚤빼뚤 여기서 갑자기 머리에 코가 달려있고 이런 입체파의 그림들은 모더니즘적인 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그것들이 어떻게 세계 안에서 구성되고 있느냐 그것이 한 얼굴 안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이 삐딱하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은 그래서 사선의 인식이에요. 뭔가 틀어져 있고 왜곡돼 있고 사라져 있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지만 리얼리즘은 우리가 바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이 되는 Seeing is Believing의 세계라고 한다면, 모더니즘에선 보는 것이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아? 저게? 라고 의심할 수 있는 세계들이 돼요. 그런 것들이 영화 초반에 나오는 것이고, 이게 공포 분자적 특성이기도 했었는데, 하나 그리고 둘에서 이런 식으로 되게 커플의 관계를 중심으로 엄마가 바라보는 것, 팅팅이 바라보는 것들의 쇼트들을 연결해서 세련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꽤나 풍성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저런 식으로 커트들을 연결해서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도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늙었나 보다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이제 다시 피로 현장으로 팅팅과 아버지가 NJ가 가면서 얘기를 하죠. 저 대사 언제 나오죠 또? 마지막에 양양이 편지 썼을 때 이제 나도 알 것 같아요. 나도 늙었어요. 라고 하는 귀여운 말이 기억나시죠? 네. 팅팅은 알지 못하지만 양양은 깨달은 거예요. 저 말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 영화 안에서 많은 것들이 반복이 되었을 때 저 늙었다라는 것에 대한 뜻이 무엇일까? 팅팅은 아마 끝까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양양은 그것을 보는 존재가 되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차이도 되게 중요해요. 할머니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영화의 사건의 시작은 결혼식을 시작했지만 할머니가 바로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귀환하게 되고, 모든 인물들이 마치 그 할머니에게 의사가 이제 그렇게 권고를 했었죠.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해서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또 유일하게 거부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양양은 거부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일하게 할머니한테 말한 인물은 누구예요? 양양인 거죠. 그래서 양양이 중요한 거예요. 카메라 들고 뒷면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는 되게 부수적인 문제인 거고요. 인물들의 관계 내에서 말을 하기를 거부했던 이 소년이 결국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이냐? 팅팅은 깨닫지 못하거나 뭐라고 설명할 수 없었던 말을 쉽게 풀어버린 거죠. 아, 이제 나도 조카한테 나이가 들었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이 영화의 유머이자 인생이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게 중액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방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이해하셔도 오늘 집에 돌아가셔도 돼요. 사실은 되게 많은 큰 것에 대한 틀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럼 다른 인물들은 어떤지도 계속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영화는 수많은 인물들이 반복되거나 교차되죠. 특히 이제 아버지와 딸도 보면 나중에 도쿄에서 연애 장면과 팅팅의 그 연애 장면, 패티와 연애하는 극장 가는 장면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사운드 브릿지로 서로 과거와 현재처럼 두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것들이 막 연결되죠. 그 사운드가 이쪽 화면에 침범해서 들어오고 이쪽으로 넘어가고 막 그렇게 되죠. 보셨던 거죠? 낯선 거 아니시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다른 세대이고 다른 삶인 것 같은데 그것도 동시에 오버랩 시키기도 해요. 왜? 인생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재밌는 장면들은 그 얘기를 좀 더 밀고 가서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그 호텔을 예약했잖아요. 셰리가. 근데 NJ가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장면이 영화 속에서 나오죠. 거기엔 말로만 존재하지만 실제 구현되거나 재현되는 것은 팅팅과 패티 사이에서, 패티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때 뭐라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이 부모 세대는 그거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도망간 거에 대해서 그 말을 알아야지 이 영화의 의미가 다가오겠죠. 그 장면들을 연기해서 보여주는 게 뭐라고 그러죠? 도망갔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패티가 팅팅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난 너밖에 없어. 완전 거짓부렁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식의 오버랩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것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양양의 여자애들이 처음부터 괴롭히죠. 막 뒤에서 사진 찍을 때 통통통 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또 괴롭히는데,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아버지랑 얘기를 하고 있다가 뒤에서 담배불 때문에 풍선이 뻥 터지게 돼요. 아, 뭔지 알았다. 그래서 풍선을 가지고 여자애들을 놀려주러 가는 거예요. 양양은 순수한 애가 아니에요. 그 완전히 오인된 거고 되게 전형적으로 해석하는 되게 잘못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양양은 오히려 자기 정체성이 되게 또렷한 애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되게 잘 아는 것을 이 영화 내에서 유일하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인물들이에요. 다른 인물들은 NJ가 진짜 우유부단하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일본 기업가하고도 뭔가 얘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동경 간 것도 시켜서 간 거고, 거기 가서도 계약을 할 것 같다가도 또 다시 그냥 돌아가니까 또 그냥 돌아와 버리고, 다 우유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로. 그에 비하면 우리 양양은 엄청나게 또렷해요. 확실하게 행동해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되게 정확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실은 여기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빛내주는 인물은 양양밖에 없어요. 팅팅 같은 경우도 꽤 착하고 되게 이쁘고 되게 세련된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을 갖기 쉽지만 걔도 거짓말을 하죠. 리리가 물어보잖아요. 너 패트랑 무슨 사이야? 우리는 그냥 친구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거짓말이죠. 이미 우린 봤잖아요. 다 자기를 보호하거나 면피하거나 다 뭔가 회피하는, 엄마는 아예 도망가 버리잖아요. 민미는. 그런 것에 비해서 보자면 양양이야말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걸 지키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영화는 대부분 그 어린 시절의 정체성이 뚜렷한 양양 같은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는 계속 무너져 내리는, 이건 이제 서사에서는 밀턴의 신라곤을 따라서 신라곤 이미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신라곤 이미지가 뭐냐면 신라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낙원에서 낙원을 잃어버렸다. 사실은 점점 산다는 것은 실낙원인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고 훌륭했던 시절은 10년 전, 20년 전이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제 기준으로는 더 오래돼야긴 하겠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다 신낙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NJ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엄마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산사로 도망갔고 스님들한테 도망갔고, 그에 비해서 양양은 계속 나중에 할머니한테 편지가 되게 감동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람들한테 보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일 똑똑한 거죠.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이 소년인 거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풍선이에요. 풍선. 되게 많이 등장하죠. 학교에서도 풍선 때문에 사고가 나고, 심지어 풍선을 가지고 그 소녀를 맞추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선생님이 맞는 바람에 도망을 치는 등 계속 풍선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카메라보다 어떤 면에서 풍선이 더 주도적으로 영화 초반부터 나오는 이미지들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양은 성장을 보여주긴 해요.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변하지 않는 이 영화의 되게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인물이다 볼 수 있어요. 할머니는 왜 중액적이고 중심적이냐면 와서 다 사람들이 자기 고백을 해요. 뿐만 아니라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중심적으로 그 안에서 딱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양양은 행동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실천하는 그런 흐트러지지 않는 중심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셰리를 또 이 결혼식 피로일 때 또 만나게 되죠. 그리고 셰리가 어떤 인물인지는 바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금방 나타나게 돼요. 너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바로 직선적으로 말하는 인물이고, 그건 도쿄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같은 사업하는 그 동료는 근데 뭐하러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세속적이고 되게 정신이 없는 인물들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할머니의 사고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엄마는 왜 쓰레기통에 계셨지?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엄마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계속 친구들과 상담하면서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소리야? 그 이이에서 드디어 각자의 이로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할머니의 사고 혹은 할머니의 병원행 이후로부터는, 그때부터는 전체 결혼식이 혹은 결혼 필요연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각 인물들이 이 처한 상황들을 다 따라가면서 그 한 명씩을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그게 카메라하고 되게 중요하게 연결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카메라가 이 세계 전체를 담는 것이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그 가족의 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도 카메라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영화의 얼개들이 여기서부터 바뀐다. 특히 그 할머니의 사고로 인한 여성과 남성들의 반응이 좀 차이가 있어요. 아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운이 좋아서 할머니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 호들갑만 계속 떠는 가장 속물적인 어떤 유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NJ도 뭐 크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데 반해서 딸인 팅팅도 마찬가지고, 손녀인, 그리고 딸인 민민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무슨 관련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어떤 여성적 관점의 위치에서 보면 이 영화는 확실히 가부장적 어떤 가족의 얼개를 지니고 있는 영화이면 분명하다. 그렇게 남성 여성의 인식들이 좀 다르게 등장한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축제가 비극으로 변하면서 이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씩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양양의 학교 생활이 나오죠. 그때 그 콘돔을 나중에 풍선을 떨어뜨려서 물 맞추려고 했던 그 여자애가 아마 신고했던 걸로 유추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착각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번역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 영화가 현재 버전에서. 저 콘돔 맞아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콘돔이라 생각하셨죠? 난 콘돔이 뭔지 몰라요 라고 양양이 말하니까 콘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콘돔 아니에요. 풍선이에요. 정확하게 풍선이에요. 저 이미지를 보면 정확하게 풍선이에요. 선생님이 저걸 넘긴 이유는 저것이 콘돔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콘돔처럼 생기지 않아서 이거 풍선이에요. 정확하게. 풍선인데 이 부분들을 되게 오해하거나 종종 유튜버에서 올라오는 것도 콘돔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풍선입니다. 여러 번 확인했던 부분들이기도 해요. 풍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기가 본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본다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죠. 본 게 아니라 들은 거죠. 누구한테로부터 소위 말해서 고자질을 듣고 그것이라고 생각해서 왜 선생님 왜 용서했겠어요? 풍선이니까요. 그걸 주장하다가 물러서는 장면이기도 해요. 저 장면의 기능은. 그래서 양양은 콘돔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양양은 아까도 되게 주체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물, 콘돔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되게 정확하게 말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등장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사실 예술가들의 어떤 기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의 개념들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이 사물들의 개념들은 대부분 다 고정관념에 의해서 쓰게 되죠. 근데 찰리 채플린의 황금관 시대 같은 영화를 보시면은 워낙 골든 러시로 인해서 배고픈 채플린이 그 스테이크를 먹고 싶으니까 자기 신발을 구워서 먹는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단순히 코미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술가적인 세계 안에서는 왜 거기에 있는 가죽을 구워서 먹으면 안 돼? 심지어 목 같은 것들은 막 가시 걸린 것처럼 이렇게 뽑아내는 장면들도 있어요. 영화의 가장 훌륭한 이미지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정적인 관념으로 알고 있는 저 사물들의 의미들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그 작가들이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초현실주의자들이 사물이 본래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 그 듀샹의 변기라는 작품들도 아시잖아요. 변기가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어떤 게 예술작품이야? 그 본질적으로 해석해보면 미술관에 걸리면 다 예술작품이 된다라는 것을 듀샹은 되게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걸 변기를 가지고 포운테인으로 붙였느냐, 이게 레드메이드냐, 이건 되게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요. 미술관에 걸려있는 건 미술이 된다라고 그 미술의 본질에 대한 어떤 것들을 성찰하면서 그걸 되게 조롱하듯이 던져놓은 작품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물 그대로 보이지 않는 작품 중 하나가 루이스 부니엘의 자유의 환영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보시면 탁과 부르주아의 어떤 식탁 장면인데 변기를 저렇게 의자로 쓰기도 하고 변기 위에서 먹기도 해요. 왜 변기를 꼭 해결하는 장소로만 생각하느냐? 그 사물은 원래 그런 사물이 아니다. 로트레아몽의 시 중에 하나는 그 수술대 위에 우산 같은 그런 서로 사물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의 배치를 통해서 시어로 구성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 사물에 대해서 고정관념 갖고 있는 것들을 확 깨워버려요. 실제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측면 중에 하나는 그 사물을 그 사물로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물들의 의미를 흔들어 깨워버리는 순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현대미술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도들 중에 하나예요.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건 이렇게 이게 미술이 될 수 있어 하는 것들을 막 갖다가 붙여놓죠. 왜 이렇게 꼴라주 하느냐? 사물이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을 정한 것은 우리의 관습이나 습관이나 태도의 문제에 불과한 것일 수 있으니까. 원래 사물의 본래 의미들을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양양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태도들은 풍선을 진짜 여러 가지 활용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복수의 도구로도 썼고요. 나중에 계속 복수의 도구로 쓰죠. 풍선은 복수의 도구예요. 양양에게. 그런 것들이 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목욕탕 안에서도 계속 풍선을 갖고 물놀이를 하고 하는 장면들도 보시게 됩니다. 엔제의 회사는 아까도 뭐 독립시대 같은 거 말씀드렸었지만 대만 사회를 되게 비판하기 위한 대만의 현재 자본주의화된 대만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설정으로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이 회사는 원래 의류를 수입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팔았던 그런 회사인데 갑자기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팔자라는 식으로 막 바꾸는 거예요. 회사의 성격도 없고 본질도 없어요. 돈이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바꿀 수 있는 뭐 대만은 지금도 그렇지만 워낙 반도체가 유명하니까요. 옛날에도 유명했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컴퓨터 졸업했을 때 기억 중에 하나가 삼성 거 못 쓰게 되면 대만 거도 괜찮다 해서 대만 그 반도체를 컴퓨터에 칩으로 꽂아서 이렇게 썼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타이완에 솜씨 좋은 모방꾼들이 많아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나중에 그것이 이제 뽀록이 나게 되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지만 그것이 NJ가 속한 세계의 어떤 허세, 가짜, 모방
이런 회사들의 모습들을 영화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죠. 팅팅은 리리와 이제 다니게 되면서 리리의 남자친구 응시하게 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할머니에게 얘기를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양양의 모습을 보게 되죠.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할머니에게 한마디씩 다 하죠. 엄마를 포함해서 팅팅도 그렇고 아디도 그렇고 다 말을 하는데 반해서 유일하게 거부를 하죠. 말하면 뭐해? 할머니는 볼 수도 없는데. 실제로 볼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맨 마지막 장면에서 장례식장에서 유일하게 할머니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먼저 나서고 말을 하는 인물은 양양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 앞과 뒤의 연결 속에서 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 다른 인물들의 말은 처음에 독백처럼 들리다가 결국엔 어떤 자기의 문제나 자기의 고해성사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죠. 사실은 앞에 침묵하거나 그것을 그냥 거울처럼 반사하는 존재 앞에서는 고해성사를 하게 되겠죠. 사실 말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내가 나한테 얘기하게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할머니는 이 영화에서 실제로 부재하는 것처럼 거의 침묵하는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되게 중요하게도 이 가족의 마음속의 어떤 상태들을 다 보도록 이끌어준다는 점에서 일종의 거대한 거울, 언어의 거울이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백들과 고백들이 바로 이어지게 돼요. 아디는 자기 부자고 친구들이 돈을 빌리러 온다.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인물인 거고 또 이 인물이 믿는 거 돈에 대한 어떤 허영기도 되게 크지만 또 어떤 것도 되게 잘 따릅니까? 뭐죠? 이 남자의 기질. 뭘 되게 신봉하죠? 우리 사이에서도. 뭐죠? 뭘 믿죠? 혈점, 애 이름도 뭐 마땅한 게 없다. 점, 운 이런 것에 되게 집착하는 인물이잖아요. 결혼식도 늦게 했죠? 임신했는데 왜 그날 결혼한 거예요? 앞에 길이를 택한다고. 이런 거 믿는 사람들 진짜 많죠.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운, 요행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속박되어 있는 그런 인물로서 묘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남자가 말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합리성에 의한 어떤 태도로서 일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팅팅이에요. 쓰레기를 버리라고 아버지가 얘기했고 아버지는 중간에 그런 얘기도 해요. 쓰레기는 아닐 것 같은데 팅팅이 버렸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팅팅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유일하게 토로하는 건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에게만 그것을 토로하게 되고 제가 쓰레기 본 걸 잊어버렸죠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할머니가 깨어나기를 계속 바라게 되죠. 왜? 그래야지 자기 죄를 사한다고 믿게 되는 소녀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식의 세계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착한 소녀라고 볼 수 있는데 놓친 것도 사실이기도 한데 이 인물도 역시 아까도 신라곤의 이미지가 이 모든 인물들에게 공통된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른이 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은 슬프게도 타락하는 거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사람들의 눈치도 보게 되고 그래서 리리 눈치 엄청나게 보죠. 심지어 패티하고 음악 공연 장면에서 보면 제가 그 캡처하려고 되게 노력해서 가져왔는데 눈으로 계속 사선을 옆에 보는 게 2번, 3번 등장을 하게 돼요. 계속 눈치를 보는 거죠. 자기 주체성이 양양의 올고집에 비하면 너무나 없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독백과 고백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아디의 애가 출산 직전에 놓인 상황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목소리는 일본인 컴퓨터 사업가의 목소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화면이 사라졌는데 그 일본인 장면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초음파 사진 하나의 저 이미지가 일종의 텅 빈 공간이 돼서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에서 목소리가 이미 먼저 들어오게 되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장면의 PPT 장면으로 그것을 통역해서 들려주는 장면으로 저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연결은 사실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이 연결들을 통해서 뭐냐?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이 가족은 서로 각각 혼자 다 독립된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세계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형태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들을 이런 스타일적 화면을 통해서도 이 영화에서는 되게 강조해서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리리의 엄마와 리리 커플과 팅팅의 시선의 교차 편집처럼 그렇게 서로 교차 편집과 연결 편집처럼 이렇게 연결 편집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고스란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NJ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일본인 만나고 나서는 환동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제안은 멋있는 거지만 자기들이 감당하거나 자기네 해결하거나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태도를 취하게 되느냐? 도쿄로 보낼 핑계를 찾아봐라고 했을 때 이 세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인제이의 모습은 프레임 안에서 이미 분리된 채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거울적 이미지를 통해서 일그러진 채 저 멀리에 있는 저 다른 회사의 사람들과의 입장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어떤 아까도 모더니즘이 사선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굴곡지거나 왜곡되거나 분리되어 있는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연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은 리리를 관찰하는 팅팅의 모습들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팅팅의 엄마가 또 남자를 데리고 오게 되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다가 말고 영화나 보고 와라고 했을 때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남자친구의 이제 그 악기 가게에 잠깐 들렸었죠. 그리고 자기는 먼저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사실 이 커플에 대해서 팅팅은 끊임없이 관찰하거나 욕망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장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 이 오타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죠. 그리고 되게 초월적인 인물. 그리고 사실 뭐 세상을 다 아는 현자 같은 인물처럼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에무시네마에서 그 영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왜 처음을 두려워할까요? 인생 하루하루가 다 처음인데 사실 내일은 다 처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도 저와의 강연을 듣는 것도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세세하게 또 얘기를 하는구나. 처음이면 힘들다 해서 이제 가신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항상 다 처음이면 서로 어렵죠. 어려운 게 현실인 거고 올해도 2026년을 이전에 맞이하셨던 부분은 없죠.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신 분은 없으신 거죠. 다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내일이 오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죠. 근데 내일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침에 깨어나기도 하는 거죠. 두려우면 깨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또 깨어난다. 실제로 할머니는 그 할머니에 대해서 현자적 이미지가 또 부여돼 있잖아요. 팅팅이 얘기하죠. 할머니는 오래 사셨으니까 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할머니가 정말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저 오타라는 인물도 그렇고 그 할머니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상정한 현자 같은 인물이 오타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상정한 현자 같은 인물은 할머니의 존재로서 그 할머니의 모습들이 투영돼서 자기의 어떤 불안한 혹은 내일이 오는 것에 대한 공포의 심리들을 계속 질문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음악도 너무나 조예가 깊고 심지어 데리고 간 바에서도 피아노 연주를 하는 장면들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사실 양양과 더불어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쌍벽의 예술가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셰리에게 전화를 하죠. 이게 바로 술 먹고 음악 듣고 셰리가 같이 듣던 그 음악을 들은 날 전화를 해요. 그래서 술 먹고 전화하시면 안 돼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잘 지내 하면서 얘기가 됐지만 사실은 여기서 계속 중액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30년 전에 왜 나타나지 않고 사라졌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기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본의 산사를 이렇게 계단을 오르면서 그때 네가 나를 되게 엔지니어가 되라고 했잖아 라는 것에 대한 불만을 그제서야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시차가 있지만 이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지금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어 답을 해줘도 너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 힘들다고 했었던 것도 들었던 것 같은데 잘 지내라.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아내의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죠. 역시 민미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민미는 어디서 왜 공포가 있을까? 여기서 보면 자신이 너무 초라해. 엄마한테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엔 1분짜리밖에 되지 않아. 어제 얘기와 오늘의 얘기가 다 똑같아. 지루해? 라고 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저 질문이에요. 사실 많이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이 민미는 딸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도 엄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무의미하게 생을 끝마치게 된다면 유언도 못 남기고 할머니는 죽는 거잖아요. 사실 되게 끔찍한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안 등장해요. 그렇죠? 왜냐면 중간에 이제 절에 가서 사라지게 됐다가 맨 마지막에 장례식이 돼서야 나타나게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일하게 그래도 자기 감정을 직선적으로 토로하는 인물이에요. 나 너무 힘들어. 되게 무기력한 것들을 남편에게 얘기하고 토로하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이 영화의 스타일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롱샷이나 풀샷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인물들 다 관찰적으로 카메라가 응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한다면 민미는 유일하게 자기 감정을 초반부터 토로해요. 나 힘들어. 뭔지 모르겠어.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점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되게 분량은 적지만. 왜? 자기 마음을 유일하게 직선적으로 그래도 주변에게 토로하는 인물. 우리가 팅팅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영화를 한참 동안 관찰해야 돼요. 인재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그래서 그냥 잘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보기 위해서도 한참 동안 들여다봐야 돼요.
양양의 행동은 워낙 뭐 귀엽고 돌발적이고 하긴 하지만 역시 한참 봐야 돼요. 근데 민민의 마음은 그냥 직선적으로 토로되고 직선적으로 사라져요. 그런 점에서 되게 구별이 된다라고 얘기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라는 거울, 특히 자기 엄마가 이 딸에게는 큰 거울처럼 다가온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이 소리에 대한 영화라고 했었는데 섹스하는 소리도 되게 많이 이웃에서 등장을 하고요. 싸우는 소리도 한밤중에 자주 등장을 하고요. 대만의 아파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나? 뭐 한국도 안 들리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뭐 요즘 아파트들은 또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웃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희한할 만치 이웃에게 터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한국은 좀 난리 부르스가 나는 사회에 더 가깝죠, 상대적으로. 층간소음 같은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는 층간소음의 수준이 아니라 뭐 의도적으로 그것을 연출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웃들의 문제들, 그래서 그 리디 엄마와 통화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다음날 선글라스를 끼고 오는 게 나타나게 돼요. 그건 쪽팔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자기를 가리고 이후엔 계속 선글라스 끼고 자꾸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 엄마는. 나중에 그 뉴스에 나올 때 당연히 선글라스 끼는 거 봐서 자기를 감추는 거죠. 자기 어떤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감춘 인물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어젯밤 소리에서 유일하게 물어본 인물은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양이에요. 우리 양양은 감춤이 없어요. 솔직해요. 직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NJ가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장면들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장면이죠. 모든 것을 못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봤자 반쪽밖에 못 보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전체를 보여주는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여준다. 최소한 그것이 카메라가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이와 이가 모였을 때 결국 가족이라는 그림이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카메라 하나가 하나씩 따라가는 이야기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대사를 음미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빠가 보는 걸 난 못 보고 난 보는데 아빠 못 봐요. 둘 다 보려면 어떡하죠? 이 양양의 진짜 목적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면을 본다라고 한정지어서 이 영화를 이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양양이 찍는 많은 사진들은 뒷면을 찍은 사진이지만 사람의 더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 그전에는 뒷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것도 막 찍거든요.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다 볼 수 있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아빠가 내려준 어떤 해결책 중에 하나는, 그래서 카메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보려고 하는 어떤 양양의 행동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 근데 그때 양양의 행동에서 되게 중요한 해결책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소리의 문제도 있죠. 팅팅하고 또 이웃집 아주머니 얘기할 때 섹스 소리가 또 들리는 거. 민민이 떠날 때 보시면은 저렇게 짐 챙기고 기다리고 있고 팅팅이 와서 엄마를 보고 있고, 근데 말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 너무 짜증이 나서 NJ가 돌아왔을 때 또 스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있는 아내를 보는데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가장 이상했던 장면이에요. 그래도 뭐 가기를 결정돼 있다고 하면 봤으면 지금 가? 뭐 하실 텐데 완전히 분리된 세계예요. 이때부터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서로 소통을 거의 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이 엄마의 떠나는 모습, 그래서 보기만 하는 가족들의 모습들이 되게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시선의 처리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도 딱 보시면 뭔가 싶으셨을 건데 여기 스님들 있고 막 그랬을 때 엄마가 타는, 봉고차에 타는 모습이었었어요. 그리고 인제이가 이제 엄마가 없기 때문에, 민민이 없기 때문에 할머니 앞에서 고백을 하는 얘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얼추 주요 가족들은 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사진 때문에 혼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이 카메라와 CCTV 화면과 양양이 찍은 사진들의 차이를 되게 중요하게 직접적으로 숏 바이 숏으로, 씬 바이 씬으로 연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차이는 뭘까요? 다시 말해서 CCTV의 카메라가 보여준 이미지와 양양의 이미지,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공간들이 나타나는 CCTV 화면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 의미와 양양이 찍은 사진, 뭐가 다르죠? 더 쉽게. CCTV는 그냥 객관적 사진이잖아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인 거죠. 하지만 양양의 사진은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는 사진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영화 왜 보세요? 그냥 객관적 정보를 알고 싶어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계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세계의 고통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예술을 선택해서 보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3시간씩이나 영화 보시고 제 얘기를 1시간 넘게 지금 듣고 계신 거잖아요. 혹시나 뭐 알까 봐 그런 거잖아요. 양양이 대테러라면 뭐 알아봤자지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저 대비 속에서 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혼나는 이 고독한 예술가의 모습. 예술가는 고독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저 사진의 대비, 오른쪽에 저 두 컷의 대비가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다. 팅팅의 갈등, 편지를 전해달라고 얘기하게 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더니 어떤 군인과 키스하고 있는 리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스님이 들어와요. 이 집에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엔제에게 너도 와라 라고 했을 때 계속 되게 이상한 소리를 해요. 결국 어떻게 엔제가 대하냐면 기억나세요? 수표를 끊어주죠. 그럼 절은 뭡니까? 수표를 위한 곳이죠. 그걸 되게 꼬집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을 찾아와서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비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곳이란 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스님과 다른 사람이 와서 계속 뭔가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저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 확연하게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이게 사실은 속세와 세속화, 세큘라리제이션과 프로파네이션이라고 전 아간벤이 쓰는 용어인데 저것에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 컷이 되는 게 이 양양의 물놀이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세속이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쓰임새가 있어요. 그건 아간벤이 그 세속화의 찬이야 여러 가지 책들에서 되게 탐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원래 그 신적이고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것들을 그대로 와서 다시 인간의 권력으로 만드는 것을 굳이 저 앞에 단어를 일부러 사실 속세화나 세속화는 똑같은 한글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은데 단어를 구별해서 쓰는 건 그걸 세속적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권력적으로 쓰는 것들이 일반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세속화는 저 프로파네이션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권력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놀이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본질적인 것을 인간화시켰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아간벤, 베냐민,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법 갖고 놀이할 궁리를 하는 것. 카프카의 그 신임 변호사라는 단편에도 나오는 모티베이션인데 어렵죠? 네.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권력적으로 억압하거나 압박해요. 사람을. 그런데 원래 저 놀이의 많은 부분들은 원래 신성적인 것들이었어요. 되게 제의적인 것들이었어요. 종교적인 것들이었는데 저것을 놀 때 대표적으로 축구 같은 축구공놀이 원래 태양신 숭배사상에서 났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걸 일종의 놀이화시키는 거거든요. 권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차이를 이것이 컷으로 서로 또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다루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양양의 어떤 저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권력화된 어른들의 세계, 속세화된 세계 와 어떻게 구별해서 그것들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의 어떤 모티베이션을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파산 장면들. 심지어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 집에 가서 팬티만 입은 채로 막 눕기도 하죠. 여전히 과거에서 헤매지 못하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 여자와 함께 자기가 돈 빌려주는 애한테 가서 결국 파산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던 놀이와 매우 풍선 가지고 또 장난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맞추려고 했던 선생님한테 맞추고 야 도망갔는데 그래서 뭐 과학 뭐 그런 영상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연과학에 뭐 천둥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게 될 때 그때 여자애가 들어와요. 근데 이때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에 옷이 걸린 바람에 팬티가 보여요. 그걸 되게 매혹적으로 바라보겠어. 뭐야 쟤는 변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얘가 이 빛 속에 이 여자가 서 있을 때 갑자기 눈빛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사랑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전에 카메라로 모든 것을 탐닉하는 것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카메라로 찍지 않아요. 양양은 직접 자기 눈으로 봐요. 그래서 수영장 가서도 보고 수영하는 모습도 보고 자기가 실제로 수영물에 집에서 담그기도 하고 나중에 수영장 물끄러미 보다가 저 여자는 뭐가 저게 빠졌을까 하면서 그 안에 직접 끼어들기도 해요. 이건 되게 큰 변화죠.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 카메라로 이 세계를 관찰하고 응시하고 찍는 것으로 다 만족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사랑을, 존재에 대한 각성을, 어떻게 존재에게 제대로 다가갈 것인가라는 것을. 뭐 무슨 어린애가 사랑을 알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실 수도 있지만 표현은 저렇게 해놨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에드워드 양이 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양덕창이라고 원래 한자 이름 그대로 저희 많이 불렀었거든요. 어쨌든 뭐 미국 유학파이기도 하고 실제로 엔지니어 일을 해왔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예술가로 바뀐 게 양덕창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오타라든가 이런 인물들은 일정하게 에드워드 양에 대한 자기 반영적 태도로 보여지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 가장 행동적으로 변화를 보여준 게 양양이고 저렇게 매혹되는 순간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때부터는 카메라를 더 이상 안 들고 다녀요. 직접 자기 눈으로. 그리고 자기가 물에 머리를 담가보고 그거 갖고 성이 안 차니까 수영장 가서 가방 내려놓고 그렇게 보다가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처음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던 장면이에요.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대상이 저것을 왜 좋아하는가를 직접 해보는 것, 몸을 기투하는 것, 던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들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양양은 확실히 훌륭한 행동하는 예술가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팅팅의 응시와 그리고 저건 이제 팅팅과 패티의 관계의 모습이고 또 올라왔더니 저 집안은 이제 콩가루 집안이죠. 이 엄마가 그때 선생님과 엄마 사이의 문제. 그리고 나중에 뉴스로 나오게 되는 거, 저 선생님과 리리가 관계를 했다라는 것까지 보면 도대체 저 집안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과 부적을 믿는 인간이고 이제 자살하려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가스 사고, 소동에 불과했었던 아까도 세속화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가장 운과 이런 것들 신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믿는 것 같지만 가장 속세화된 그런 인물로서 이 아디라는 인물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해프닝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또 하나 이제 속세적인 곳들인 거죠. 황회장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 회사 이름도 비슷한 아토라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저렇게 했다가 나중에 도쿄 갔을 때 아토 회사 계약했어라고 있는 도쿄 장면이에요. 그 여자가 떠나고 나서 그렇게 통화하는 장면은 저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저렇게 호울 좋은 타락한 어른들의 세계 혹은 기업의 세계 세속화된 현실의 자본주의적 모습, 특히 마작도 그렇고 독립시대도 그렇고 90년대 이제 대만 사회가 첨단 자본주의로 반도체와 포함해서 넘어가게 되니까 그런 자본화된 사회에 대한 비판들을 되게 냉철하게 하는 영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에드워드 양의 좀 터닝 포인트, 과거의 어떤 노스텔지아적인 영화들의 전작과 달리 이 영화들에서부터는 현대 자본화된 대만 사회에 대한 냉정한 비판들과 목소리도 크게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차 편집되는 이제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데 양양이 저를 많이 닮았어라고 할머니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딱 주니까 갑자기 팅팅이 딱 돌아서게 되는 장면도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쉐리와 통화를 하면서 일본 숙소에 대한 주소를 알려주게 되고 그 다음 컷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본에서 딱 만나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나가서 찾아가겠다고 또 오타가 또 얘기를 해주니까 첫 데이트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첫 데이트가 양양이 되게 하얀 치마를 입고 자전거에 올라타는 장면. 나중에 리리가 복수하듯이 똑같이 자전거에 올라타는 장면 있죠. 리리는 엄마와 똑같아. 되게 관계 혹은 남성에 대한 욕심이 많고 사실 팅팅이 뺏어간 것 같으니까 못 참는 거예요. 딱 그렇게 보이는 그런 단순함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첫사의 관계가 이 영화 안에서 되게 교차 편집이 됐고 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가장 시퀀스별로 좋아하는 장면은 이 교차 편집되는 거예요. 너무나 세련되게 저 사운드 브릿지와 딸의 현재와 도쿄에서의 자기의 제외된 장면들을 결합한 것들을 보면서 와, 영화라는 게 이렇게 쉽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풍부한 감성과 인생의 반복과 인생이 다 특별한 것 같지만 결국엔 다 똑같은 거기서 거긴 연애사를 저렇게 단박에 설명시켜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되게 흥미로웠던 장면이고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연결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한 건 그거죠. 뭐 지금 몇 시야라고 팅팅이 물어보니까 9시 하니까 도쿄에서는 10시인데 시카고에서는 아침 8시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어떤 시차를 또 이용한 동시대적인 시간들 때 보여주게 되고 그 손을 잡았는데 그 첫사랑 얘기를 하면서 잡았던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또 손을 잡는 장면, 그 팅팅이 그렇게 또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손을 잡았어. 그때와 많이 달라졌지만 땀나는 것은 여전하네? 라고 또 쉐리가 말하는 장면 등등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교차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티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팅팅에 말했죠. 영화 어땠어? 라면서 영화 발명된 인간의 수명이 3배나 늘었다. 뭐 간접 경험에 대한 건데 여기 또 아이러니가 있죠? 뭐냐면 뭐 살인도 뭐 그래서 우리는 안 해봐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패티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뭐 이건 뭐 암시, 복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되지만 결국에는 저 안에 인생의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말들은 결국에는 벗어날 수 없는 저 경험이 늘어났다고 해서 실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결국 실제를 저질러 버리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들을 등장시키는 그런 장면들로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과거에 대한 답변. 기다림만이 유일한 기회였어라고 또 다시 쉐리가 막 울부짖듯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엔지가 올라가면서 얘기하는 게 남의 인생을 간섭하고 나보고 엔지니어가 되라고 하면서
조종했지. 사실 억압받은 게 싫었던 거였던 거죠. 그랬던 인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리 귀요미 양양이 수영장에 가서 저 때도 역시 팬티와 마찬가지로 변태 아니야? 왜 수영복을 쳐다보고 있지? 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수영하는 모습,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응시하고 있는 양양의 모습으로 컷이 이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사랑에 빠지는 초기 단계는 스토커 비스무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인간 존재의 특성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집으로 와서 이렇게 물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접 경험을 하도록 시도를 해보는 장면. 이 장면 되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었던 장면일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저러고 있지? 수영장 장면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팅팅은 옷을 입은 채 되게 꾸미고 있는 일종의 자기 세계에 다 매혹돼서 각자 혼자 알아서 뭔가에 다 탐닉하고 있는 현상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사랑에 실패하게 되죠. 사랑의 실패가 이제 아까도 리리가 물어보게 되고 뭐 친구 사이야라고 얘기했다가 같이 공연을 볼 때 이때 지금 화면이 어두워서 잘 안 등장하는데 네, 계속 곁눈질로 남자애를 보게 되고 결국에는 너뿐이야라고 해서 강렬하게 키스를 갈기게 되는. 근데 이때도 보면 이 영화에서 사운드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 때 보시면 주변의 소음들, 자동차, 오토바이 소리들 때문에 저들이 키스하는 것은 얼핏 멀리서는 보여지지만 사실 몰입하게 하거나 집중하게 하거나 낭만적 사랑성으로 채우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거 완전 반대되게 현실에 되게 지저분한 사운드들이 저 화면에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그런 구별들 속에서 결국에는 모텔에 들어오게 됐는데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도망치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랑에 실패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동시에 겁이 나서 도망쳐 버렸지만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 라고 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 나중에 또 나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사랑한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저 화면에서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 거졌는데 셰리가 막 흐느껴 웃는 장면 있죠. 그것도 거울에 그 유리창에 다 일루전 돼가지고 얼룩진 채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일그러지고 깨어진 부분들에 대한 균열들을 모던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다음날 청소부한테 나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장면. 역시 아버지의 재회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셰리가 가버림으로써 실패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서로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딸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만나기로 했던 그 회사 오타를 만나게 되면서 마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마술을 실제로 배우고 싶었지만 자기가 결국에는 숙달시켜서 노력했던 건 뭐냐? 사진들 그 카드를 다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암기해서 보여주면서 그 당신에 대한 이해, NJ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뭔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저희한테 설득해서 보여주는 게 이 오타의 마술쇼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계약을 어겼다고 하니까 이때 그 NJ가 하는 대사는 좀 품위를 지켜. 사실은 디그니티라고 하는 건 인간이 유일하게 인간일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이건 할리우드의 고전 영화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는 디그니티거든요. 품위. 우리가 가장 없는 게 지금은 품위죠. 분노의 사회로 바뀌는 것도 연락 품위가 없어지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하죠. 품위를 지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팅팅이 다가갔을 때 패티한테 패티가 막 뭐라고 하잖아요. 네가 뭘 한다 그래? 인생이 이렇게 만만해? 지가 쪽팔리니까 수치심을 느끼니까 오히려 상대를 다그치는 장면이죠. 품위가 완전히 깨어진 인간, 거의 동물 이하로 타락한 인간 어떤 형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영화의 또 다른 숨은 주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품위 있게 살 것인가. 리리가 처음에 그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할머니 입원하셨다면서 할머니 되게 품위가 있으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팅팅이 우리 할머니가 선생님이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품위를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할머니 모습을 보면 품위를 갖고 죽는 게 중요하다. 전 스스로 많이 반성합니다. 품위를 갖고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했었던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실패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물에 빠지는 장면도 등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팅팅의 시선으로 저 품위 없는 리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패티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는 척하지 말라고 라고 하면서 패티가 리리를 기다리다가 팅팅을 만났을 때 윽박지르는 장면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삼촌이 또 와서 막 난리치니까 아비한테
뒷모습 사진을 보여주죠. 그래서 양양 이건 뭐 하러 찍었어?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러죠. 뒷모습 좀 보라고 보지 못하니까 그러자 갑자기 NJ가 그러죠. 아 그래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실제로 아버지를 깨닫게 해주는 양양의 모습을 보여줘요. 가장 가족 중에 품위가 없는 인물이 저 아디죠. 그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순간들. 그리고 다음날 밤에 이제 드디어 팅팅이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사랑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죠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자기가 한 짓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채 끊임없이 용서만을 구하고 있는 이 밤이 지나가고, 밖에는 경찰차들이 와서 결국에 저 소녀를 찾아가는,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두운 거고 불안이고 공포이고 그런 불안의 밤이 지나가게 되고, 사건은 은밀하게 쓱 지나가듯이 벌어진 거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뉴스로서 경찰서에서 조회를 받고 있는 팅팅이 그 화면들을 보면서 세상의 진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 실제로 할머니가 깨어났을까요? 종이 나비, 환상 장면 같죠? 아무리 봐도, 열심히 봐도 환상 장면 같아요. 깨어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사실 보여지는 이미지니까요. 그것은 믿고 싶은 것과 믿고 싶지 않은 것의 차이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건 이제 드디어 졸립다, 할머니가 깨어나서 기쁘다, 이제 잠이 온다, 제가 보는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보고 싶은 어떤 순수성을 여전히 파악하고 싶지 않은, 신랑원 되고 싶지 않은 이 소녀의 마음이 할머니의 무릎 베개를 하고 팅팅이 보여주는 마지막 대사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팅팅이 깨어났을 때 할머니의 임종을 확인하게 되고 저 종이 나비를 확인하게 되고, 그럼 저 진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각자 알아서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에 민민이 귀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랑 똑같아요. 거기 가도 별거 없다. 뭐 절이라고 속세가 아니겠어요? 절도 속세고요. 교회도 속세고요. 온갖 인간들이 있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아요. 진짜 본질적으로 다 속세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 다른 건 있다. 여기서 내가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는 나한테 끊임없이 말을 걸더라. 그거 하나만 다르다. 하지만 말하는 주체와 듣는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역시 남편 NJ도 고백을 하죠. 뭐 청춘 시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나가듯이 말하면서 서로 씁쓸하게 웃으면서 끝이 나버리는 그런 장면. 조금은 달라지거나 조금은 더 세상을 이해하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다르기 위해서는 할머니 장례식 때그 동료가 찾아오니까 뭐 안 됐어, 뭐 모조품 만들다가 망했어 이렇게 하니까, 근데 뭐 더 잘 되니까 돈 많이 벌고 싶어 막 이런 얘기 하니까, 행복하고 싶어 막 이러니까 너도 내일에 자부심 없는데 어떻게 잘 풀겠더라고 되게 신랄하게. 사실 이런 신랄한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그것들을 안 하던 인물이었었어요. 그러다 이 장면에서 유일하게 자부심 없는 애가 잘 될 리가 있겠니? 라고 냉정하게 말해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거의 마지막으로 왔죠? 할머니랑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한 편지를 읽습니다. 할머니와 말하기 싫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볼 수 없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를 볼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할머니가 계신 곳을 앞으로 계속 볼 수 없는 곳을 찾아서 노력하면서 알아낼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미래형이거든요. 그거는, 이 인간은 그냥 그 팅팅과 되게 구별된 게 바로 저런 점입니다. 팅팅은 바로 마치 할머니 본 것 같은 환영회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합리성의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 양양은 알아낼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를 만나러 갈게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숙한 거죠. 이게 훌륭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의미를 세세히 캐치하게 되면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하면서 다 같이 할머니를 보러 가도 돼요라고, 이것도 역시 양해를 구하고 있어요.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양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놓치는 세계에 대한 탐구를 하고 결국에는 보게 된다면, 할머니 어딘지 알게 된다면 난 할머니를 만나러 가족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말을 돌려주면서 저도 사촌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나도 다 컸나 보다라고. 할머니가 했던,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라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게 되고 할머니가 떠난 자리를 사촌이 차지하거나 본인이 차지한 걸 수도 있죠. 이제 나도 다 컸어 라고 말하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시간이, 어쨌든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건 누벨바그 강연, 아까 유튜브 오시면은 거기서 이제 올라오기도 할 테니까요. 준비되면 또 들으러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여기서 급하게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로 돌아갔어요. 진짜 추워요. 수고하셨습니다.